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눈부신 기적의 중심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땀과 눈물을 쏟아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놓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OECD, 즉 경제협 역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44%.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통계입니다. 평생을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조금은 불합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깎는다는 것,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농담 섞인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 연금이라도 다 받게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물론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약 33만 4천 원입니다. 혼자이신 분은 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약 26만 7천 원씩 합쳐서 약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감액제도가 없었다면 두 분이 합쳐 약 66만 8천 원을 받으셨을 텐데 한 달에 무려 13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 13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될 수도 손주들에게 줄 따뜻한 용돈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금액이죠. 더욱이 90세 노모와 68세 아들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데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률을 20%에서 15%, 10%로 점차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비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는데 어느 달 초과 근무로 월급이 조금 더 나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이 반토막이 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라고 하더니 막상 열심히 일하니까 연금을 깎아버리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그리스, 일본 단 4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장려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모아 집은 마련했지만 정작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죠. 하지만 기존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합시다. 집값은 비싸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해도 집값이 12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맞춤형 주택연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심지어 자녀와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신탁은 어르신이 원할 경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공공기관에 맡겨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이 있지만 치아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과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신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아 여러 개를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2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만 60세나 65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 아닐까요? 5번째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숙제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쓰러지면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간병비 때문입니다. 현재 간병인 비용은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이 비용을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는 곧바로 간병 파산, 간병 실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가족의 불행이 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과 함께 부족한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6번째,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늦춰져 65세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에서 5년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절벽, 이른바 은퇴 보릿고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나 어르신들의 경륜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멘토 역할 부여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통학지킴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처럼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7번째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등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런데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받게 되는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으니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중복 진료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정책입니다. 경로당주 5일 점심 제공입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점심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5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영양 문제 해결은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튼튼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인 복지 정책의 주요 방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간병, 일자리, 건강, 식사 문제까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어려움들을 세심하게 담아낸 종합적인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정책을 실행할 사람, 즉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경로당 급식 확대나 임플란트 지원처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답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눈부신 기적의 중심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땀과 눈물을 쏟아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OECD, 즉 경제협 역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44%.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통계입니다. 평생을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하시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조금은 불합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깎는다는 것,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농담 섞인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 연금이라도 다 받게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물론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약 33만 4천 원입니다. 혼자이신 분은 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약 26만 7천 원씩 합쳐서 약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감액제도가 없었다면 두 분이 합쳐 약 66만 8천 원을 받으셨을 텐데 한 달에 무려 13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 13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될 수도 손주들에게 줄 따뜻한 용돈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금액이죠. 더욱이 90세 노모와 68세 아들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데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률을 20%에서 15%, 10%로 점차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비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는데 어느 달 초과 근무로 월급이 조금 더 나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이 반토막이 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라고 하더니 막상 열심히 일하니까 연금을 깎아버리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그리스, 일본 단 4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장려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모아 집은 마련했지만 정작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죠. 하지만 기존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합시다. 집값은 비싸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해도 집값이 12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맞춤형 주택연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심지어 자녀와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신탁은 어르신이 원할 경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공공기관에 맡겨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이 있지만 치아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과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신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아 여러 개를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2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만 60세나 65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 아닐까요? 5번째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숙제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쓰러지면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간병비 때문입니다. 현재 간병인 비용은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이 비용을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는 곧바로 간병 파산, 간병 실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가족의 불행이 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과 함께 부족한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6번째,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늦춰져 65세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에서 5년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절벽, 이른바 은퇴 보릿고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나 어르신들의 경륜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멘토 역할 부여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통학지킴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처럼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7번째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등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런데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받게 되는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으니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중복 진료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정책입니다. 경로당주 5일 점심 제공입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일주일에 2-3번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점심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5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영양 문제 해결은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튼튼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인 복지 정책의 주요 방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간병, 일자리, 건강, 식사 문제까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어려움들을 세심하게 담아낸 종합적인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정책을 실행할 사람, 즉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경로당 급식 확대나 임플란트 지원처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답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눈부신 기적의 중심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땀과 눈물을 쏟아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OECD, 즉 경제협 역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44%.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통계입니다. 평생을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조금은 불합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깎는다는 것,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농담 섞인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 연금이라도 다 받게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물론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약 33만 4천 원입니다. 혼자이신 분은 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약 26만 7천 원씩 합쳐서 약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감액 제도가 없었다면 두 분이 합쳐 약 66만 8천 원을 받으셨을 텐데 한 달에 무려 13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 13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될 수도,
손주들에게 줄 따뜻한 용돈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금액이죠. 더욱이 90세 노모와 68세 아들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데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률을 20%에서 15%, 10%로 점차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비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는데 어느 달 초과 근무로 월급이 조금 더 나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이 반토막이 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라고 하더니 막상 열심히 일하니까 연금을 깎아버리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그리스, 일본 단 4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장려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모아 집은 마련했지만 정작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죠. 하지만 기존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합시다. 집값은 비싸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해도 집값이 12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맞춤형 주택연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심지어 자녀와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신탁은 어르신이 원할 경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공공기관에 맡겨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이 있지만 치아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과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신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아 여러 개를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2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만 60세나 65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 아닐까요? 5번째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숙제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쓰러지면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간병비 때문입니다. 현재 간병인 비용은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이 비용을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는 곧바로 간병 파산, 간병 실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가족의 불행이 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과 함께 부족한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6번째,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늦춰져 65세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에서 5년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절벽, 이른바 은퇴 보릿고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나 어르신들의 경륜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멘토 역할 부여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통학지킴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처럼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7번째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등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런데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받게 되는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으니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중복 진료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정책입니다. 경로당주 5일 점심 제공입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일주일에 2-3번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점심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5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영양 문제 해결은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튼튼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인 복지 정책의 주요 방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간병, 일자리, 건강, 식사 문제까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어려움들을 세심하게 담아낸 종합적인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정책을 실행할 사람, 즉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경로당 급식 확대나 임플란트 지원처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답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눈부신 기적의 중심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땀과 눈물을 쏟아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놓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OECD, 즉 경제협 역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44%.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통계입니다. 평생을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조금은 불합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깎는다는 것,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농담 섞인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 연금이라도 다 받게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물론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약 33만 4천 원입니다. 혼자이신 분은 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약 26만 7천 원씩 합쳐서 약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감액제도가 없었다면 두 분이 합쳐 약 66만 8천 원을 받으셨을 텐데 한 달에 무려 13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 13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될 수도 손주들에게 줄 따뜻한 용돈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금액이죠. 더욱이 90세 노모와 68세 아들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데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률을 20%에서 15%, 10%로 점차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비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는데 어느 달 초과 근무로 월급이 조금 더 나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이 반토막이 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라고 하더니 막상 열심히 일하니까 연금을 깎아버리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인 셈이죠.